박시백 오래사 이번 시간에는 권신들의 정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어린 우왕 때 중앙 권력의 상황을 좀 점검해 볼 텐데 일단 공민왕 말기하고 우왕 여기 초기에는 이 이인임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인임이란 인물은 원래 신돈 때 그렇죠. 발탁돼가지고 예. 요직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공민왕 말기에 이르면 이제 수시정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이제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선 인물인데 더군다나 이제 공민왕의 시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전모를 밝히게 되는 거죠. 네네. 예. 그야말로 그 공을 세우면서 우왕을 즉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집권 세력을 형성하는 인물들로 이제 경복흠이라든가 임견미, 독일부 등등의 인물들이 쭉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 무장으로서 또 최영이 버티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 이전까지 무장들이 예전에 그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대거제가 되면서 예. 차례로 정리되면서 어쨌든 최영이 최영이 독보적인 인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하여 지윤이라는 인물이 같이 있었는데 우왕 집권 초기의 핵심 권력은 이인임과 이 지윤 이 둘이서 공과 이제 양대 축을 형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때 이인임과 지윤이 한참 권력을 차지할 때 그들에게 좀 눈에 가시처럼 들어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송명이라는 인물인데 김송명은 태후의 외척으로 이 홍건적이 이제 침입했을 때 공민왕이 그 안동 쪽으로 피난 갔잖아요. 이때 이 호종한 공을 세웠고 또 왜구가 침입했을 때도 크게 이제 활약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성품이 청렴하고 강직하다 보니까 이런 이인임과 지훈 같은 그런 근신들은 상당히 좀 불만인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반야 사건이 터집니다. 이 반야가 내가 우왕의 친모다라고 주장을 하자 그 궁궐까지 와가지고 그렇죠. 하소연을 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이 원로들이 흥국사에 모여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논의를 대책 회의 같은 거 하는데 그 자리에서 김송명이 이렇게 탄식을 해요. 천하에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한 경우는 가끔 있을 수 있었지만 어미를 밝히지 못한 경우는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 이렇게 그렇죠. 탄식을 하니까 근데 이때 이제 그 당시 입장이 곤란했던 게 공민왕의 명으로 이미 그 한씨를 왕비로 추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걸 종묘의 위패까지 모신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반야가 이제 침몰하고 막 주장하고 나서니까 이거 상당히 이제 곤란해진 이런 상황에서 마침 이인임과 지윤은 이 김송명의 탄식을 이제 구실로 삼아서 이 탄핵할 정말 결정적인 근거로 삼는 거예요. 이런 소리 어떻게 해, 너가? 그러니까 이인임과 지윤 입장에서는 이거 제대로 걸렸다. 그렇죠. 이런 차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하로서 이보다 더 불경할 수 없다. 국문하여 죄를 다스립시오. 이렇게 되어서 결국 유배에 처해졌다가 결국 이런 그 김송명이라는 인물이 이제 제거되면서 이인임과 지윤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지게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해도 독특하고 독특하죠. 정말 재미있는 인물이죠. 독특한 처세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그 출발이 일개 군졸입니다. 그 군졸로 시작해서 재상일까지 이르렀다고 할 정도면은 굉장한 처세와 그렇죠. 나름의 재간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 정도 이인임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그야말로 재산목의 혈안이 된 사람인데 권력을 이용해서 끝없이 재산을 불려갔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훈이라는 인물은 왕의 유모였던 즉 우왕의 유모였던 장씨와도 이제 특별한 관계를 맺었는데 이것도 결정적으로 이 권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지윤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고 이른바 지윤 세력이 이제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지윤 측근들이 이제 충동질하는 친구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당신이 이인임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바람을 넣는 측근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테고 이런 움직임이 이제 아마 이인임 측에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인임 측이 그의 측근들을 혹독하게 공문을 해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미리 어느 정도 이인임이 이 지윤의 움직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간파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윤으로서도
이님이 자기를 이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해진 거잖아요. 그 지금 당장 봤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이님 찾아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음. 뭐 사건간에 그런 소문이 있는데 네. 제 마음 아시지 않나? 네.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어쨌든 힘을 가진 최영만 포섭한다면은 뭐 이님이 문제될 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영한테 넌지시 이제 떠봤는데 최영도 전혀 이제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최영도 그런 캐릭터는 아니죠. 예. 네. 이렇게 되니까 지윤이 뭐 이인임이고 최이고 다 날려버려야지라고 하는 야심을 갖게 되는데 상당히 지저 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지훈이 정말 뭔가 이런 행동에 나서는데요.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로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신임할 수 있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 인물이 이제 목인길이라는 인물인데 네. 그 족당 목인길에게 내일 아침에 장사들을 다 국문으로 모아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오히려 고변을 해버려요. 이인임한테 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족당 전체가 그렇죠. 다 사단이 날 수 있으니까. 그 바람에 이제 이인임이라든가 최영 세력들은 다 미리 이제 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때 이 우왕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우왕의 부름을 받고 지훈이 궁궐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그 지윤이 궁궐로 들어갈 때는 목인길이 고변한 거를 몰랐던 그렇죠. 거죠. 자기는 그렇죠?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이인임 등이 나오면은 전부 이제 척결하라 해놓고 지금 이제 자신만만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보니까 그 목인길이 지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왕한테 하게 됩니다. 네. 지윤이 아들을 시켜서 내가 군사를 청했는데 도대체 그 속내를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자질을 한 거잖아요. 네. 이 순간 이제 만사가 틀렸다고 생각해서였는지 이제 지윤이 폭주를 시작합니다. 맞다. 경복궁 이인임, 뭐 임겸미 등등은 홍윤 예전에 그 자제이로서 이제 공민왕을 시해했던 그 홍윤의 처적이라서 네. 내가 다 처단하려고 했는데 역당을 몰아서 처단하려고 했는데 저들이 눈치를 채고 오히려 나를 치려하기 때문에 군사를 청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다짜고짜 최영이 칼을 차고 있었는데 최영이 칼을 뺏으려고 달려듭니다. 근데 뭐 당연히 당시의 최고의 무장 최영이 그 지훈에게 뭐 칼을 빼앗길 리가 없죠. 오히려 그 최영이 딱 뿌리치면서 이제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 군사를 모아 누구를 죽이려 했냐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이제 막 지훈도 이 홧김에 이 자리에 있는 당신들 모두 내가 싹 빼려고 했다고 뭐 정말 그 소리 빵빵 쳐요 마지막까지. 뭐 그래서 바로 체포되고 지훈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 20여 명이 참수행에 처해졌고, 그렇게 그 우왕 3년에 일어났던 이 정말 지훈의 뭐 정말 황당한 반역이랄까요? 이것이 바로 이제 진압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지훈은 반짝했다가 이제 거의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인 입장에서는 지훈이 정리되면서 뭔가 이제 또 자기의 그 입지가 좀 강화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제는 여전히 이제 유모장 씨는 또 한편으로 이제 그 궁중 정치의 핵심으로 등장했는데, 이 유모장 씨를 둘러싸고 뭔가 계속적인 잡음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때 이제 정당문학 허완, 동지밀직 윤방은이라고 하는 인물이 와이프들이 이제 장 씨랑 친했던 것 같아요. 그 와이프들을 시켜가지고 그 임견미와 독일부를 이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장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임견미와 독일부를 이제 집으로 가게 하곤 골출입을 못하게 조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임견미와 독일부 이 두 인물, 이들도 이제 당시 이제 세력가 중에 그렇죠. 일익을 담당하고 있던 인물들인데. 예. 이것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이인임 세력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에게 장씨를 그냥 둘 것인가?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인임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장씨를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영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 권신들이 함께 이제 흥국사로 가게 됩니다. 백관들도 다 모이게 되고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게 되니까 왕도 이제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어찌하지 어떡하지 하는 상황인데
일단 뭐 군사가 최영웅 주변에서 군사가 다 동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다만 이제 최영웅을 부릅니다. 일단 군사 부분을 정리를 해야 어떻게 자신의 그 다음 명령이 통화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영 보고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데 최영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옆에 있던 이제 다른 권신들이 만약에 지금 당신 갔다가 다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못 가게 했고 최영 역시도 이제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가지 않게 되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백관들이 이제 대궐로 몰려가가지고 그 장씨에게 그걸 했던 허완과 윤방원에 대해서 처벌할 것과 그리고 장씨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왕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최영에게 경원에서 군사를 봐라. 경은 대체 어떤 도적을 막으려 하기에 군사를 끼고 있으면서 나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는 것인가? 경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제 똑똑해요. 예. 저 때는 상당히 정말 그러니까 왕다운 면모. 처음 어렸을 때부터 보면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의외로 똑똑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바로 이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최영이 이제 무릎을 굽히고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죠. 신이 명예응애에 들어간다면 군사가 반드시 따를 것이고 군사와 함께 대궐에 들어간다면 신의 죄는 죽어 마땅할 것이옵니다. 신이 어찌 죽음이 두려워 따르지 않겠습니까? 다만 전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신이 간인의 손에 죽게 된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니까 결국 우왕이 이제 물러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장씨를 이님의 집에 두도록 하고 국대 부인의 자격을 박탈하는데 다만 죽이지는 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우왕의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그 용호 장씨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용호 장씨가 이제 어린 우왕을 다 이제 케어하면서 심지어는 뭐 알을 안 듣거나 하면 해치리까지 때렸다고 할 정도니까 거의 독특한 역할. 거의 친엄마 같은 네. 이런 자세로 아이를 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왕 역시도 친엄마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정도였으니까 이게 이제 이 왕이 장씨에게 그 글을 내린 게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돌이켜보면 모후께서 불행하게 후련 별세하자. 모후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궁인 한씨를 말하는 거고요. 네네. 내가 유약한 나를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고 조심스레 보호해 준 결과 오늘의 평안함을 맞게 되었으니 내 노고를 결코 잊지 않겠노라. 이에 토지 100결과 노비 10명을 하사하고 비록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10번까지는 용서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도 충분히 이제 그 장씨에 대한 우왕의 어떤 당시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온갖 뇌물을 받고 이게 국정과 인사에 상당한 그렇죠.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 또 그 비싼 그 정말 엄한 사례라고 할까요? 이 우왕이 금비 이씨와 혼인했을 때 두 사람이 되게 관계가 좋았다 그래요. 뭐 이른바 깨가 쏟아질 뭐 그런 정도였던 이런 상황에서 또 장씨가 딱 났어요. 그러면서 우왕에게 뭐 요즘 보면 엄청 잔소리를 합니다. 그때 이 정말 기록에 보면 참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군왕은 반드시 날짜를 가려 비빈과 동참하는 법인데 어찌하여 들깨처럼 어울리십니까? 이건 뭐 진짜 뭐 막말이죠. 네, 야, 이건 뭐 왕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그래, 이건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 하기 힘든데 네. 이 정도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이 말이 문제가 되어 이제 신하들이 들고 나서자 장씨가 이제 유배를 간 그런 또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우왕이었을 때는 이게 통했는데 이미 저 지금 뭐 들깨 운운하는 발언을 했을 때는 우왕이 이제 사춘기에 이미 접어들고 급격하게 이제 성장해가는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왕도 이제 그 이후에서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받았던 처신이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 유모 장씨에 대해서. 술자리에서 신하들한테, 측근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유모 장씨가 나를 꾸짖고 때리기까지 하고 나라가 생긴 일에 나처럼 여물의 손에 곤욕을 겪은 일은 없을 것이다. 다행히 이제 대관들이 규탄해가지고 지금 유배돼 있는데
그래서 궁지기 좀 편안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유배가 있지만 저 여자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네요. 분명히 내보인 것이죠. 네.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네. 당연히 이제 장씨를 죽여야 합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 예. 자, 이 유모장 씨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명덕태후까지 눈을 감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장수를 했어요. 이 네. 73살의 나이였는데 우리 바로 이 충수왕의 왕비였고 우리 충혜왕 그리고 이제 공민왕의 어머니였던 이 명덕태후는 어린 우왕에게 또 다른 그 힘을 주어줬던 바로 그런 그 뭐 어른이었는데요. 그 수많은 권신들 사이에서 그래도 이제 그 우왕에게 뭐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기둥 역할을 했는데 이 명덕태후가 어린 우왕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도 상당히 그 애틋하게 이제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를 전한 것은 장장 500년이나 되어 갑니다.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임금이 많은데 주상은 부디 대의를 의논하거나 대사를 결정할 때 시중 이인인과 경복궁, 판삼사사, 최영을 비롯해 여러 재상들에게 묻도록 하고 감정에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임금의 모든 거동을 사관들이 기록을 하니까 놀러 다니지 말고 대신들과 논의해서 종사에 힘을 쓰십시오. 이런 말도 남겼고요. 네. 전하는 메시지가 어른으로서 충분히 컸습니다. 할 만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실제 이때까지 우왕의 태도를 본다면 그 말을 잘 따라서 그런 임금이 됐음직도 한데 네. 그러나 바로 이 명덕태후 그 장씨가 죽고 명덕태후가 죽고 난 이후에 우왕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네. 나이가 마침 막 이제 10대 중반에 접어들고 사춘기가 올 때이면서 그러니까 딱 이때가 중2 나이예요. 네, 맞아요. 13살, 14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예, 근데 뭐 전각에 올라가 있다가 기와장 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던진다든가 네. 또는 뭐 길가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이제 개를 사냥한다든가 이런 어찌 보면 상당히 해괴한 이런 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권신들의 정쟁 과정과 함께 또 어린 우왕은 일탈의 과정을 보이고요. 이런 국내 정세 속에서 국제 정세는 또 한편의 요동을 다시 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과 북원 사이의 고려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